엄마, 왜 이래? 왜 우리를? 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한정욱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회의실 형광등 아래 아들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났다. 경찰 2명이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쨍그랑 울려 퍼졌다. 며느리 서리는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꼈고 사채업자 윤태식은 욕설을 퍼부으며 발버둥쳤다.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정옥은 생각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불과 열흘 전만 해도 그녀는 그저 평범한 70대 과부였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고 멍하니 집안을 정리하던 슬픔에 잠긴 노인이었을 뿐이다. 장례식이 끝난 집은 너무나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남편 한기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며 투덜대고 있을 시간이었다. 야, 여보, 오늘 국밥 끓였어? 하며 부엌으로 고개를 빼꼼 들이밀던 그 목소리가 너무 그리워서 정옥은 한참이나 텅 빈 소파만 바라보았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 젊은 시절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정옥은 그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모아서 상가 하나, 아파트 하나, 그리고 외곽에 작은 땅까지 장만했다. 아들 도윤이 태어나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기까지 그 모든 세월을 남편과 함께 버텨냈다. 그러니 이 적막함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정옥은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다. 남편이 즐겨 입던 베이지색 잠바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 옷을 꺼내 두 손으로 끌어안았다.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옷감에 얼굴을 묻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여보, 왜 이렇게 갑자기 가버렸어? 등산을 좋아하던 남편은 일주일 전 동네 뒷산에 올랐다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다. 함께 갔던 며느리 서린이 황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숨을 거둔 뒤였다. 심장이 안 좋으신 거 알면서 왜 무리하셨대요?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렇다. 남편은 심장이 약했다. 약을 늘 챙겨 먹었고 격한 운동은 피했다. 그런데 왜 그날따라 무리하게 산에 올랐을까? 며느리와 단둘이. 정옥은 잠바를 개키며 주머니를 뒤적였다. 혹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나 물건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그런데 안주머니 안쪽 손끝에 이상한 감촉이 닿았다. 이게 뭐지? 꺼내본 것은 작고 반짝이는 금빛 케이스였다. 뚜껑을 열자 선명한 붉은색 립스틱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옥의 손이 멈췄다. 남편은 평생 화장품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 남편의 잠바 안주머니에 왜 립스틱이? 그것도 이렇게 새빨간색의 립스틱이? 그녀는 천천히 립스틱을 들어 올려 빛에 비춰보았다. 고급스러운 질감, 거의 새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리고 이 색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본 며느리 서린의 입술색이 떠올랐다. 검은 상복을 입고도 화장을 지우지 않았던 그 붉은 입술. 정옥은 당시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도 화장을 하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립스틱을 보니 이상했다. 정확히 똑같은 색이었다. 정옥은 립스틱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고 차가운 무언가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기분이었다. 의심,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 설마 아니겠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립스틱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남편이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남편에게 미안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하지만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붉은 립스틱이 떠올랐고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가 어른거렸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들 도윤과 며느리 설인이었다. 도윤은 음식이 든 봉지를 들고 있었고 설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옥을 안아주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겉으로 보기엔 지극정성이었다.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안부를 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는 자꾸만 재산 이야기로 흘렀다. 어머니, 아버지 통장은 정리하셨어요? 상가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명의 이전은 언제쯤 하면 될까요? 정옥은 밥을 먹으며 아들 부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도윤은 시선을 피했고 설이는 지나치게 밝은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급해 보이지?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한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립스틱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설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순간적으로 창백해지던 표정, 숟가락을 떨어뜨리던 손의 떨림, 그리고 도윤이 보였던 과민한 반응까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옥은 고개를 저었다. 남편을 잃은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됐다. 슬픔과 피로 때문에 모든 게 의심스럽게 보이는 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속삭였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저녁이 되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정옥은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평생 남편이 혼자만의 공간으로 지켜왔던 곳. 책상 위에는 돋보기와 오래된 신문, 그리고 몇 권의 장부가 놓여 있었다. 여보, 당신은 이 방에서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옥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영수증 묶음, 낡은 만년필, 메모지. 별다른 게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벽면의 책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좋아하던 역사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그때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남편은 워낙 꼼꼼한 사람이라 액자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곧바로 바로잡곤 했었다. 정옥은 무심코 액자에 손을 뻗어 바로잡으려 했다. 그런데 액자를 만지는 순간 뒤에서 뭔가 딸그락 소리가 났다. 뭐지? 정옥은 조심스럽게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다. 그러자 벽면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는 게 보였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벽 금고. 남편이 언제 이런 걸 만들어뒀는지 정옥은 전혀 몰랐다. 금고 앞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정옥은 서랍을 뒤져 남편의 열쇠 묶음을 찾았다. 여러 개의 열쇠를 하나씩 시도해 보니 세 번째 열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금고 안에는 서류 몇 장과 USB 하나, 그리고 명함이 들어 있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채무 확인서, 채무자 한도윤, 채권자 윤태식, 금액 3억 5천만 원, 이자율 월 5%, 남편 한기호의 필체로 빽빽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다. 도윤이가 사채를 썼다. 윤태식이라는 자가 계속 집에 전화를 한다. 아들 녀석이 도박에 빠진 것 같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옥은 숨이 막혔다. 도윤이가 사채를 3억이 넘는 돈을, 그것도 도박 때문에. 그녀는 황급히 다음 서류를 펼쳤다. 거기에는 낯선 남자와 며느리 설인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다. 호텔 로비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대화하는 모습. 누가 봐도 수상한 관계였다. 사진 뒤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서린이가 윤태식과 자주 만난다.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좋지 않다. 내일 흥신소에 정식 의뢰를 해야겠다. 정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며느리가 사채업자와 은밀히 만나고 있었다는 것.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도 이 문제를 파헤치고 있었다는 것.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정옥은 마지막으로 USB를 꺼냈다. 작고 검은색 USB. 그녀는 서재 한쪽에 있던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녹음 최종. MP3.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심장 약한 분이면 산에서 한 번만 세게 흥분시켜도 알아서 정리됩니다. 약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해? 당연하죠. 누가 봐도 자연사예요. 걱정 마세요, 형님. 정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심장 약한 사람을 산에서 흥분시키고 약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사처럼 보인다. 남편 한기호는 심장이 약했다. 늘 약을 챙겨 다녔고 격한 운동을 피했다. 그런 남편이 일주일 전 며느리 서린과 함께 산에 올랐다가 심장 발작으로 죽었다. 며느리가 119에 신고했을 때 이미 남편은 숨을 거둔 뒤였다. 설마 그럴 리가. 정옥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손은 차갑게 식어갔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녹음 파일은 계속 이어졌다. 형님이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상가 하나, 아파트, 그리고 땅까지 합치면 한 10억은 될 겁니다. 그 정도면 빚 갚고도 한참 남겠네요. 형님 잘하셨어요. 이 판은 확실히 이기는 겁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정옥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파일 생성 날짜는 남편이 죽기 이틀 전이었다. 남편은 이 녹음을 듣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왜요, 여보?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정옥은 남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됐다. 아들이었다. 피를 나눈 자식이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버지로서 아들을 경찰에 넘기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남편은 혼자 고민했을 것이다. 어떻게 아들을 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하지만 결국 남편은 그 고민의 답을 찾기도 전에 죽었다. 아니, 죽임을 당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안에 있던 명함을 꺼냈다. 민석 흥신소. 대표 최민석. 10-XXXX-XXXX. 뒷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에게 연락해라. 모든 증거가 그에게 있다. 정옥은 명함을 꼭 쥐었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미리 증거를 모아두고 흥신소에 맡겨뒀던 것이다. 여보, 당신은 끝까지 저를 지켜주려고 하신 거네요. 정옥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슬픔은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빼앗긴 배신감,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실망,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심. 그녀는 명함을 지갑 속에 넣고 USB와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섣불리 움직이면 증거를 없앨 것이다. 일단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 지켜봐야겠어. 정옥은 침착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흥신소에 연락해서 남편이 남긴 증거를 확인하고 아들 부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다음 날 아침 한정옥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민석 흥신소입니다. 저 한기호 씨의 아내인데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님께 일을 의뢰했다고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 사모님이시군요. 한 사장님 부고 소식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남편이 남긴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한 사장님께서 만약을 대비해 사모님께 모든 자료를 전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지금 당장 가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옥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을 보니 며칠 사이 많이 수척해진 게 눈에 띄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또렷해진 것 같았다. 여보, 당신이 남긴 길을 따라가 볼게요. 흥신소는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있었다. 복도를 지나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정옥을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최민석입니다. 한정옥입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앉으시죠. 차 한 잔 드릴게요. 최민석은 정옥에게 따뜻한 녹차를 건넨 뒤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냈다. 파일 겉면에는 한기호 의뢰건 마이너스 최종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한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의뢰하신 건 약 2달 전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뒷조사였는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심각한 정황들이 드러나더군요. 최민석은 파일을 펼쳐 보여주었다. 첫 장부터 정옥의 얼굴이 굳어졌다. 며느리 설인과 윤태식이라는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다. 호텔 앞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심지어 모텔 주차장에서. 사진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사모님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며느님과 윤태식 씨는 최소 6개월 이상 은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옥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진 속 설이는 집에서 보던 모습과 전혀 달랐다. 화려한 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이게 우리 며느리 맞나?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민석은 다음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금융거래 내역이 출력되어 있었다. 윤태식 씨의 계좌로 며느님 명의의 송금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금액은 매번 달랐지만 총액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윤태식 씨가 도윤 씨에게 대출해준 기록도 있고요. 그러니까 설인이가 윤태식한테 돈을 주고 윤태식은 우리 도윤이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윤태식 씨가 도윤 씨에게 사채를 빌려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며느님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정옥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다.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며느리가 사채업자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최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모님, 제 추측이지만 이건 계획된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느님과 윤태식 씨가 짜고 도윤 씨에게 일부러 빚을 지게 만든 다음 그 빚을 빌미로 사모님과 한 사장님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을? 네. 한 사장님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도윤 씨 명의로 된 빚이 수억 원이니 며느님 쪽에서 시부모님께 빚을 갚아달라고 압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재산이 도윤 씨 앞으로 넘어오면 그 다음엔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받겠다는 거네요. 최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옥은 숨이 막혔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다.
며느리가 그렇게 웃으며 어머님하고 불러대던 그 여자가 이런 치밀한 계획을 짜고 있었다니. 그런데 사모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최민석은 파일 맨 뒤쪽을 펼쳤다. 거기에는 CCTV 캡처 화면이 여러 장 출력되어 있었다. 이건 한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동네 뒷산 등산로 CCTV입니다. 원래 이 영상은 경찰도 확인했지만 별 문제 없다고 판단했죠. 한 사장님이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셨고 며느님이 119에 신고한 것까지 다 찍혀 있으니까요. 정옥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흐릿하지만 남편과 며느리가 나란히 산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민석은 특정 장면을 확대해서 보여주었다. 여기 보십시오. 한 사장님께서 쓰러지기 직전 며느님과 뭔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며느님의 표정이 너무 차분합니다. 평소 같으면 놀라거나 당황해야 하는데 오히려 무표정하게 서 계세요. 정옥은 화면 속 서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정말 최민석의 말대로였다. 시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데 며느리는 그저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여기 한 사장님께서 완전히 쓰러지신 뒤에도 며느님은 한동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거의 1분 정도 그냥 서 계셨어요. 그 다음에야 119에 신고하시고요. 1분이요? 네. 심장 발작 환자에게 1분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약을 먹여야 하는데 며느님은 그냥 지켜만 보셨던 겁니다. 정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USB에서 들었던 녹음이 다시 떠올랐다. 심장 약한 분이면 산에서 한 번만 세게 흥분시키고 약만 안 주면 알아서 정리됩니다. 며느리는 그 계획대로 실행했던 것이다. 일부러 남편을 흥분시키고 심장 발작이 오자 약도 주지 않고 방치했던 것이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최민석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정옥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진정하려 애썼지만 온몸에 분노가 끓어올랐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편이 마지막에 뭘 하셨나요? CCTV에 찍혔나요? 최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서 남편 한기호는 쓰러진 채 마지막 힘을 짜내듯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잠바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안쪽 깊숙이 숨기는 모습이 보였다. 이게 뭘 하시는 건가요? 아마도 증거를 남기신 것 같습니다. 한 사장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정신이 또렷하셨던 거죠. 누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고 계셨고 그걸 사모님께 알리려고 하신 겁니다. 정옥은 그제야 깨달았다. 잠바 안주머니에 숨겨져 있던 붉은 립스틱. 남편은 며느리가 떨어뜨린 립스틱을 주워서 마지막 힘으로 증거로 남겼던 것이다. 여보, 당신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저를 생각하셨군요. 정옥은 눈물을 참으며 파일을 덮었다. 사모님, 이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분히 재수사 요청할 만한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직은 안 됩니다. 예. 그럼. 저 사람들은 영리해요. 지금 경찰에 가면 발뺌할 겁니다. CCTV만으로는 살인 의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우길 거예요.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들이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요. 탐욕을 이용해서. 최민석의 눈빛이 반짝였다. 혹시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전화벨이 2번 울린 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슨 일이야? 도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니? 갑자기. 무슨 일인데?
정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한 게 좀 있더구나. 내 명의로 된 빚도 있고. 수화기 너머로 도윤이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 그게 엄마, 그건 사업 자금이었어. 곧 정리할 거였는데. 그래, 알아. 그래서 엄마가 좀 도와주려고. 내일 서린이랑 같이 집으로 와라.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 엄마가 도와준다고. 도윤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들어갔다. 정옥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래.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런데 빚부터 정리해야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 엄마 고마워. 내일 꼭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허공을 응시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탐욕이 느껴졌다. 예전 같으면 그저 철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다.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계략이 보였다. 내 아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변했나. 정옥은 눈을 감았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었다. 남편이 남긴 증거를 헛되이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저녁 도윤과 서린이 집에 도착했다. 어머님 왔어요. 서린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도윤 역시 웃으며 거실로 들어섰다. 엄마, 뭐 준비한 거 있어? 우리가 도와줄까? 아니야, 다 됐어. 앉아라. 정옥은 이미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았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평소보다 훨씬 푸짐했다. 서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와, 어머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저희 때문에 고생하셨네요. 먹고 얘기하자. 배고플 텐데.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도윤과 서린은 계속 눈치를 보며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다. 정옥이 언제 재산 이야기를 꺼낼지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아, 엄마가 아버지 서재 정리하다가 서류를 봤다. 숟가락을 들던 도윤의 손이 멈췄다. 무슨 서류? 내 빈말이야. 윤태식이라는 사람한테 3억 넘게 빌렸더구나. 서린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그건 저희가 사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쓴 거예요. 곧 갚을 수 있어요. 사업? 무슨 사업인데 3억이나 빌려? 도윤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엄마, 그게 친구랑 같이 투자한 게 있었는데 조금 꼬였어. 근데 곧 정리될 거야. 걱정 마. 정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는 내가 뭘 하든 믿는다. 그런데 말이야. 정옥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상가, 아파트, 땅 합쳐서 한 10억 정도 되더라. 엄마 혼자 관리하기엔 너무 많아.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너희한테 물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도윤의 눈이 커졌다. 서린 역시 숨을 죽이며 정옥을 바라보았다. 엄마 진심이야? 그래.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 내 빚부터 깔끔하게 정리해라. 그 윤태식이란 사람한테 3억 5천 정확히 갚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상가도 아파트도 땅도 전부 너희 앞으로 증여하마. 도윤과 서린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희망과 탐욕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엄마 그런데 우리한테 당장 그 돈이 없는데. 엄마가 먼저 빌려줄게. 아버지 보험금이랑 예금 정리한 게 있어. 그걸로 윤태식한테 갚고 나중에 상속받으면 그때 엄마한테 돌려주면 돼. 서린이 감격한 듯 말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머님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옥은 씁쓸하게 웃었다. 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남편을 죽인 입으로.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 뭔데요, 엄마? 돈을 갚을 때 윤태식이란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정리해라. 엄마도 같이 갈 테니까 영수증이랑 차용증 원본 다 받아와야 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내가 윤태식 형한테 연락해 볼게. 빨리 해라. 이런 건 질질 끌수록 안 좋아. 알았어, 엄마. 내일 당장 연락할게. 식사를 마친 뒤 도윤과 설이는 들뜬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설인이 도윤의 팔을 꼭 붙잡으며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여보, 드디어 우리 차례야. 정옥은 창문 너머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들이었다. 피를 나눈 자식이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착했던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을까?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정옥은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아낼 힘조차 없었다. 그날 밤 정옥은 여동생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미자야,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지. 무슨 일인데? 정옥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립스틱, 금고, 녹음 파일, 흥신소 보고서, 그리고 오늘 저녁 아들 부부와 나눈 대화까지. 미자는 말없이 듣다가 한참 만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그럼 형부님이 정말? 응. 도윤이와 설인이가 짜고 죽인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미자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다. 정옥은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미자야, 나 혼자서는 못해. 변호사 좀 소개해 줄 수 있겠니?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응, 알았어. 우리 남편 친구 중에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어. 내일 당장 연락해 볼게. 고마워, 미자야. 언니 힘내. 내가 옆에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둘이서 종종 베란다에 나와 별을 보곤 했었다. 여보, 당신도 저 위에서 지켜보고 있겠죠? 이틀 뒤 정옥은 미자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젊은 변호사 김선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한정옥 여사님. 미자 씨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선호는 정옥이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녹음 파일, 흥신소 보고서, CCTV 영상, 금융거래 내역까지. 한참을 살펴보던 그가 고개를 들었다. 여사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시면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윤태식이란 사람은 사채업자니까 이런 일에 익숙할 겁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진술 번복하고 증거 없앤 다음 발뺌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선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들이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탐욕을 최대한 자극해서 범행을 인정하는 말을 녹음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여사님께서 이미 좋은 미끼를 던지셨잖습니까? 빚을 갚아주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셨죠? 그 자리에 윤태식까지 부르세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녹음 장비를 회의실에 설치하겠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엔요? 저들이 안심하고 본심을 드러낼 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순간 당황해서 자백하거나 변명하는 과정이 모두 녹음됩니다. 그때 경찰을 부르는 거죠. 김선호는 책상 위에 명함 며칠 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윤태식 형이랑 약속 잡았어. 모레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어. 어디서 만나는데? 형이 사무실 근처 회의실을 빌렸대. 거기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정옥은 김선호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했다. 변호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다. 좋습니다. 제가 미리 가서 녹음 장비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사님께서는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절대 긴장하신 티 내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거울 앞에 섰다. 며칠 사이 더 수척해진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남편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끝까지 가야 했다. 약속 당일 정옥은 일부러 수수한 옷을 입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작은 진주 목걸이. 거울을 보니 평범한 노부인의 모습이었다. 이게 맞아. 저 사람들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오후 1시 50분, 정옥은 회의실 건물 앞에 도착했다. 김선우 변호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사님, 준비 다 됐습니다. 회의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 테이블 밑에 녹음기 2개 설치했습니다. 형사 2분도 옆방에서 대기 중이고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여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저들이 먼저 말하게 유도하시면 됩니다.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회의실로 올라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3사람이 앉아 있었다. 아들 도윤, 며느리 설인,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바로 윤태식이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설인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도윤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옥을 맞았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소개할게. 여기 윤태식 형이야. 윤태식이 능글맞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윤태식입니다. 도윤이가 평소에 어머님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정옥은 그의 손을 짧게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신세 많이 졌다면서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친구 사이에 도와주는 거죠, 뭐. 4사람은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정옥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여기 3억 5천만 원 수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윤태식은 봉투를 받아 수표를 꺼내 확인했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네, 정확합니다. 그럼 차용증 원본 여기 있습니다. 윤태식은 서류 가방에서 차용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도윤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제 빚 청산됐네요. 도윤이 축하해. 도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형, 고마워. 그동안 폐 많이 끼쳤어. 뭘? 우리 사이에. 정옥은 조용히 3사람을 바라보았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설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님, 그럼 이제 상속건은 언제쯤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급하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달도 안 됐는데.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희도 계획이 있어서요. 빨리 정리되면 좋겠다 싶어서.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 주쯤 법무사 만나서 절차 밟자. 상가랑 아파트, 땅 전부 너희 앞으로 넘기마. 도윤과 설인의 얼굴에 환희가 번졌다. 윤태식 역시 흡족한 표정으로 2사람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 순간 정옥이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뭔데요, 엄마? 정옥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녹음 파일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옥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윤태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심장 약한 분이면 산에서 한 번만 세게 흥분시켜도 알아서 정리됩니다. 약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윤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서리는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다. 도윤은 말없이 정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엄마, 이게 대체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죽기 이틀 전에 녹음한 파일이더라. 정옥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우리 아들이,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정옥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흥신소 보고서였다. 설이나, 너 윤태식 씨랑 6개월 동안 호텔 드나든 거 다 찍혔더라. 그리고 내가 윤태식 씨한테 보낸 돈, 그 돈이 다시 우리 도윤이한테 빌려준 돈으로 둔갑했고. 설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래, 그럼 이 사진들은 뭐니? 정옥은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설인과 윤태식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다.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XX, 우릴 조사했어? 감히. 조사한 건 내 남편이에요. 당신들이 죽이기 전에. 정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윤아, 내가 아버지를 산에 보낸 거 맞지? 도윤이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아니야, 엄마. 나는 그날 회사에 있었어. 아빠랑 산 간 건 설인이야. 설인이 벌컥 소리를 질렀다. 뭐? 여보, 너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나는 몰랐어.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닥쳐. 내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시아버지 재산 노리고 나한테 접근한 게 너였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윤태식은 황급히 가방을 챙기며 회의실 문을 향해 뛰어갔다. 하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문이 열리고 형사 2명이 들어섰다. 한도윤, 오설인, 윤태식. 존속살해, 교사 및 방조, 그리고 사기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이게 무슨... 윤태석이 발버둥 쳤지만 형사는 단호하게 수갑을 채웠다. 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도윤은 무릎을 꿇고 정옥 앞으로 기어왔다. 엄마 미안해, 엄마, 나 살려줘, 제발. 정옥은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흐르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됐다. 도윤아, 넌 내 아버지를 죽였어. 내 손으로. 엄마, 나는 그냥 살고 싶었어. 빚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니? 너를 키우느라 평생을 일하신 아버지를. 도윤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형사들이 3사람을 끌고 나갔다. 회의실에는 정옥만 남았다. 정옥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차가웠다. 여보, 이제 끝났어요. 당신의 억울함, 이제 풀렸어요. 김선우 변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정옥 옆에 섰다. 여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음과 영상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기소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재판 절차가 남았지만
여사님께서 하실 체포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한정옥은 매일 아침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차를 올렸다. 작은 제사상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사과와 배, 그리고 막걸리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정옥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한참을 영정 속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들 도윤의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만 해도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났다며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때는 몰랐지 그 며느리가 이런 사람인 줄은. 정옥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 뒤 구치소에서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아들 도윤이었다. 정옥은 한참을 망설였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얼굴을 다시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결국 구치소로 향했다. 면회실은 좁고 답답했다. 유리창 너머로 도윤이 앉아 있었다. 수의를 입은 아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정옥은 의자에 앉아 수화기를 들었다. 도윤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귀에 댔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뺨은 수척하게 꺼져 있었다. 잘 지내니? 엄마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도윤은 그 말만 반복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정옥은 차분하게 물었다. 도윤아, 왜 그랬니? 정말 왜 그런 짓을 했어?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나 도박 빚이 너무 많았어. 5억이 넘었어. 윤태식이 매일 독촉하고 협박하고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니?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 서린이가 방법을 제시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받아서 빚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정옥은 눈을 감았다. 너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었구나. 엄마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아버지 꿈을 꿔. 아버지가 나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봐. 나는 대답을 못해. 도윤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정옥은 아들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미워야 했다. 남편을 죽인 아들이니까.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어렸을 때 무릎에 상처를 입고 울던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가방을 메고 활짝 웃던 아이. 그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도윤아. 정옥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 아버지를 죽인 건 엄마한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도윤이 고개를 들어 정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는 내 엄마였으니까. 엄마.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내 빚 중에서 순수하게 도박으로 진 돈만 정리해 줄게. 윤태식한테 진 빚 말고 다른 데서 빌린 돈들. 그건 내가 철없어서 저지른 실수니까. 도윤의 눈이 커졌다. 엄마 그럼. 대신 그 이상은 없어. 상속도 없고 재산도 없어. 엄마랑 너는 여기서 끝이야.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넌 살아야지. 감옥에서 벌 받고 나와서 내 인생 다시 살아야지. 하지만 그건 내 힘으로 해야 해. 엄마한테 더 이상 기대지 마. 정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엄마. 도윤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정옥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면회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들고 앞을 향해 걸었다. 잘나내야 산다. 피라고 다 가족은 아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김선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님,
도윤이 빚정리건 말씀드렸던 거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괜찮으세요? 면회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여사님, 혹시 재산 처분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정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상가랑 아파트, 땅 모두 매각할 생각이에요. 그리고요? 남편 이름으로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노인 상속 피해를 돕는 재단이요. 김선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고인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노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재단 설립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거실 창문을 열었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다.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도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너무 많은 기억이 얽혀 있는 곳. 행복했던 기억도 있지만 배신과 슬픔의 기억도 가득한 곳. 여보, 우리 새로 시작해요. 당신 이름으로 좋은 일 하면서. 한 달 뒤 재판이 시작됐다. 정옥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인석에는 도윤, 설인, 윤태식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고 변호인들이 변론했다. 정옥은 담담하게 증언했다. 제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고 아들을 끝까지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아들은 그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보았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한도윤, 존속살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오설인, 존속살해, 방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윤태식, 살인 교사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설인이 오열했다. 도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정옥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섰다. 재판이 끝난 뒤 정옥은 본격적으로 재산 정리에 들어갔다. 상가는 한 달 만에 매각됐다. 아파트와 땅도 차례로 팔렸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한기호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다. 자녀의 폭력이나 재산 갈취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돕는 것. 법률 상담, 심리치료, 긴급 보호까지 지원하는 곳. 정옥은 재단 사무실 현판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여보, 이제 당신 이름이 좋은 일에 쓰이네요. 재단 설립 소식은 언론에도 보도됐다. 많은 사람들이 정옥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정옥은 조용히 살고 싶었다. 재단 운영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정옥 자신은 작은 바닷가 마을로 내려갔다. 전셋집 하나를 얻어 남은 생을 조용히 보낼 생각이었다. 새 집은 아담했다. 방 2칸의 작은 거실,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베란다. 정옥은 베란다에 화분을 몇 개 놓고 남편의 영정을 작은 선반에 모셨다. 여보, 여기 공기 좋죠? 우리 여기서 편히 살아요. 정옥은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동네 노인정 앞을 지나게 됐다. 할머니 몇 분이 앞마당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어머, 새로 이사 오신 분이네.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정옥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서울에서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인정에 놀러 오세요. 커피도 있고 할 일도 많아요.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정옥은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함을 느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서랍을 열어 마지막 물건을 꺼냈다. 남편이 안고 숨겼던 붉은 립스틱. 정옥은 그 립스틱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쓰레기통에 넣었다. 당신이 남긴 메시지, 나 다 알아들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정옥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이 좋아하던 옅은 살구색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예전보다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더 또렷해진 것 같았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자신 인생의 주인으로서 정옥은 립스틱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왔다 밀려갔다. 그 소리가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다. 이제부터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바닷가 마을에서의 첫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한정옥은 이제 동네 사람들과 제법 친해졌다. 노인정에서 커피를 마시고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고 가끔은 함께 김장을 담그기도 했다. 정옥 씨, 오늘도 산책하세요? 이웃집 박순자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물었다. 네, 언니. 날씨가 좋아서요.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왔을 때는 얼마나 수척하셨는데. 정옥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공기도 좋지만 마음이 편해지셔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얼굴이 펴지는 법이니까. 순자의 말이 맞았다. 이곳에 온 지 반년. 정옥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물론 남편 생각이 나지 않는 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영정 앞에 차를 올릴 때면 여전히 가슴 한편이 아렸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 걱정 마세요. 어느 봄날 오후 정옥은 우체국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도윤이었다. 정옥은 편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열어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에는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다. 엄마께,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지금 교도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양해해 주세요. 엄마, 저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요. 처음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밤 아버지 꿈을 꾸고 아버지가 쓰러지시던 그 모습이 떠올라요. 엄마,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제 욕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걸요. 교도소에서 상담 선생님을 만나고 있어요.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받고 있고요. 처음엔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조금씩 변하는 제 모습이 느껴져요. 엄마, 저는 여기서 제대로 벌 받고 나올게요. 그리고 나와서는 제 힘으로 살아갈게요. 엄마한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게요. 엄마가 제 빚 일부를 정리해 주셨다는 걸 변호사님한테 들었어요. 고맙고 죄송해요. 저는 그럴 자격도 없는데. 엄마, 저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저도 제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다만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엄마. 도윤 올림. 정옥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미워야 하는데 여전히 가슴 한편이 아팠다. 아들이었으니까.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으니까. 하지만 정옥은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아들은 스스로 변해야 했고 정옥 역시 스스로 치유되어야 했다. 그 과정은 시간이 필요했다. 도윤아, 너도 잘 지내거라. 엄마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정옥은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며칠 뒤 김선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사님, 한기호 재단 첫 지원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70대 할머니 한 분인데요. 아들이 재산을 갈취하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법률 상담 지원하고 긴급 보호 조치도 취했습니다. 정옥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할머니,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아들과 법적으로 분리됐고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셨습니다. 재단에서 생활비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고요. 다행이네요. 여사님 덕분입니다. 여사님께서 재단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 할머니는 계속 고통받으셨을 겁니다. 정옥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제 남편이 기뻐하겠네요. 자기 이름이 이렇게 쓰이니까 고인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들었어요? 우리 재단이 벌써 사람을 도왔대요. 당신 이름으로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옥은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여보, 당신 억울함은 이제 풀렸어요. 그리고 당신 이름은 좋은 일에 쓰이고 있어요. 그날 오후 정옥은 동네 노인정을 찾았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어머, 정옥 씨 오셨네. 어서 와요. 여기 앉아요. 정옥은 할머니들 사이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받았다. 언니들, 제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돌아가신 남편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 있는데 첫 번째로 도운 분이 생겼대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다. 어머, 대단하시네요. 그런 좋은 일을 하시다니. 정옥 씨, 정말 훌륭하세요. 남편분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정옥은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다.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요.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정옥은 노인정을 나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곳에서의 삶도 나쁘지 않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정옥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집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모든 것들 다 정리했어요. 영정 속 남편은 변함없이 웃고 있었다. 정옥은 미소 지으며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정옥은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노을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야.
1년이 흘렀다. 한정옥은 바닷가 마을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다. 이제는 그저 동네 할머니들 중 한 명이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노인정에서 차를 마시고 가끔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기도 했다. 정옥 씨, 오늘 우리 딸이 반찬 해줬는데 나눠 먹어요. 어머, 고마워요, 언니. 저도 어제 상추 땄는데 가져갈게요. 이웃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 정옥은 이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게 됐다. 예전에는 재산이 얼마인지, 아들이 뭘 하는지, 그런 것들에만 신경 썼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오늘 아침에 본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웃 할머니가 건넨 김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런 작은 것들이 삶을 채워주고 있었다. 어느 가을 오후 김선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재단이 올해만 23분을 도왔습니다. 법률 상담, 긴급보호, 생활비 지원까지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정옥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분들을요? 네. 그리고 후원금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제 남편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고인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사님, 혹시 재단 이사회에 참석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분기별로 한 번씩 모이는데 여사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요. 이사회 분들께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들었죠? 당신 이름으로 23분을 도왔대요. 대단하죠?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정옥은 향을 피우고 차 한 잔을 올렸다. 여보, 이제는 편히 쉬세요. 당신 목까지 제가 잘 살게요. 그날 저녁 정옥은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다. 도윤이 보낸 편지가 여러 통 쌓여 있었다. 정옥은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지만 편지는 계속 왔다. 한 달에 한 번씩. 정옥은 가장 최근에 온 편지를 꺼냈다. 엄마께,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이제 출소까지 5년 남았습니다. 반성문도 쓰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교도소 안에서 제빵 기술도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 저는 나가면 작은 빵집을 하나 차리고 싶어요. 제 손으로 빵을 만들어서 정직하게 벌어먹고 살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성실하게요. 엄마한테 답장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엄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도윤 올림. 정옥은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다. 5년. 그 시간 동안 도윤도 자신도 많이 변할 것이다. 어쩌면 그때쯤엔 진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몰랐다. 정옥은 편지지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다. 도윤아, 엄마야. 편지 잘 받았다. 매번 보내줘서 고맙다. 엄마는 지금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잘 지내고 있어. 공기 좋고 사람들 좋고 조용해서 마음이 편하구나. 내가 제빵 기술을 배운다니 다행이다. 나와서 빵집 하고 싶다는 말도 좋더라. 아버지도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잖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엄마가 너를 용서했다는 건 아니야. 아직도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내가 저지른 일이 용납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내가 진짜로 변하길 바란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길 바란다. 5년 뒤
내가 출소하면 그때 한번 보자. 그때 가서 얘기하자꾸나.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엄마가. 정옥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다. 이게 정답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남편을 죽인 아들을 용서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엄마의 마음이었다. 여보, 제가 너무 약한 건가요? 정옥은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정옥은 남편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바닷가 마을은 조용해졌다. 관광객도 줄고 거리도 한산해졌다. 정옥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바닷가를 산책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정옥은 개의치 않았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다. 문득 1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립스틱을 발견하고 진실을 파헤치던 그 시간들.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날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그립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여보, 나 많이 강해졌죠? 정옥은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서랍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물건 하나. 며느리 설인의 붉은 립스틱. 정옥은 그 립스틱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 증거로 남긴 이 작은 물건. 이것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고 정의를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다. 정옥은 베란다로 나가 립스틱을 쓰레기통에 넣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메시지 다 받았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바람이 불어왔다. 정옥은 자신의 화장대로 가서 거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서랍에서 자신이 좋아하던 옅은 살구색 립스틱을 꺼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해 보였다. 정옥은 천천히 립스틱을 발랐다. 이제부터는 내 색깔로 살아야지.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정옥은 중얼거렸다. 한정옥,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정옥은 일기를 썼다. 오늘은 날씨가 추웠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다. 도윤이한테 처음으로 편지를 보냈다.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서. 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여보, 당신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니까 뿌듯해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당신과 함께했던 추억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남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고마웠어요, 여보. 그리고 사랑했어요. 정옥은 일기장을 덮고 베란다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잘 있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정옥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 바람은 따뜻했다. 마치 남편이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같았다.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할머니들과 차 마시고 바닷가 산책하고 저녁엔 좋아하는 책을 읽고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채워갈 것이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으로.
5년이 흘렀다. 바닷가 작은 전셋집 베란다에서 한정옥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셨다. 파도 소리가 낮게 깔리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70대 중반이 된 정옥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다. 정옥 씨, 산책 가실래요? 이웃집 박순자 할머니가 마당에서 손을 흔들었다. 네, 언니. 금방 나갈게요. 정옥은 옅은 살구색 립스틱을 바르고 편한 운동화를 신었다. 거울을 보니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오후에 김선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사님, 오늘 특별한 날이죠? 네, 도윤이가 출소하는 날이에요. 만나러 가시나요? 정옥은 잠시 침묵했다. 아니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도윤이한테도 저한테도요. 현명하신 판단이십니다. 그런데 여사님, 재단 소식 들으셨어요? 올해 누적 지원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정옥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200명이요? 네. 여사님께서 시작하신 작은 불씨가 이렇게 큰 빛이 됐습니다. 후원자도 늘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아졌고요. 심지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기뻐하겠네요. 고인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여사님도요. 전화를 끊고 정옥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들었죠? 200명이래요. 당신 이름으로 200명을 도왔어요. 정옥은 향을 피우고 차 한 잔을 올렸다. 당신이 마지막까지 지켜준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여보. 저녁 무렵 현관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정옥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들 도윤이 서 있었다. 5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였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탐욕이나 불안이 보이지 않았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냥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정옥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았다. 들어와. 좁은 거실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5년 동안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아버지께 죄송하고 엄마한테도 죄송하고. 그래. 교도소에서 제빵 기술 배웠어요. 나와서 작은 빵집 하나 차릴 생각이에요.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고 싶어요. 정옥은 차분하게 물었다. 서린이는? 이혼했어요. 2년 전에. 저도 서린이도 서로한테 독이었으니까요. 도윤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엄마, 이거 제가 교도소에서 일한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엄마가 제 빚 갚아주신 거 조금씩 갚고 싶어요. 정옥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 돈은 내가 가져. 내 빵집 차리는 데 써. 엄마, 나는 내가 돈을 갚는 것보다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해.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한테도 엄마한테도 평생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어요. 정옥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미워야 했다. 남편을 죽인 아들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기도 했다. 도윤아, 나는 내가 저지른 일을 용서할 수는 없어. 평생 잊을 수도 없고.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내가 진짜로 변했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바라셨던 그런 사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사람으로. 엄마 꼭 그렇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정옥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아들에게 건넸다. 오늘은 이만 가거라. 너도 갈 곳이 있을 테고 나도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 네, 엄마.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그래.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말고. 도윤은 일어서며 깊게 절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이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정옥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직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먼 훗날에는 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평소처럼 바닷가를 산책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정옥은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5년 전 남편의 잠바에서 립스틱을 발견했던 그날. 그때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 이제야 끝나가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고 재단을 만들고 아들과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고.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이 마치 남편의 대답 같았다. 잘했어. 수고했어. 정옥은 미소 지으며 다시 걸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거울 앞에 앉았다. 서랍에서 옅은 살구색 립스틱을 꺼내 천천히 입술에 발랐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었다. 그저 한정옥이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의 색깔을 가진 한정옥. 정옥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한정옥, 수고 많았어.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베란다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희망적인 바람이었다. 정옥은 베란다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오늘도 쉬지 않고 밀려오고 있었다. 그 파도처럼 정옥의 삶도 계속 흘러갈 것이다. 슬픔도 기쁨도 후회도 희망도 모두 품은 채로.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 가득 바다 냄새가 차올랐다. 그리고 그 숨을 천천히 내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안녕. 파도 소리가 대답하듯 잔잔히 울려 퍼졌다. 바닷가 작은 집. 한정옥은 오늘도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는다. 남편이 남긴 메시지는 이미 다 받았다. 탐욕으로 얼룩진 집은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으로. 파도 소리가 속삭인다. 이제부터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한정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오늘도 자신만의 하루를 시작한다.